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 연구소의 재정우라고 합니다. 네,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생성형 AI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반대 의견 내셔도 좋고, 네,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희 SDS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고객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환경까지 다 구성을 해서 드리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생성형 AI를 통합해서 자동화율을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서 연구소에서도 생성형 AI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쓰는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패브릭스라든지 브리티 코파일럿 같은 애들을 실제 저희가 삼성 SDS 및 관계사들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메일이 오면 답장을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약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하고 나면 그걸 녹화를 해서 음성을 다 떠서 회의록을 써달라, 이런 일을 실제로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를 쓰면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SDS 연구소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양자 컴퓨팅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화학습 연구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퀀텀 스테이트 토모그래피라든지 아니면 고전적인 머신러닝을 써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푼다든지, 또 양자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GPT 같은 것들은 다 많이 써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애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흔히 LLM이라고 부르는데, 이 AI 모델은 인간의 지식을 굉장히 압축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파라미터로.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텐션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모델로 LLM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제 이러한 LLM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인풋을 넣으면 자기가 뭔가 창조해내는 것처럼 데이터들을 생성해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LLM이 많은 장점을 가지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태스크들이 서로 다 다를 텐데, 하나의 태스크를 잘하는 AI 모델이 아니라 다른 태스크도 굉장히 약간의 학습으로 빠르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일반에 대한 지식을 이 모델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추론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입력받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랭귀지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비디오 등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런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모달리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네, 코릴레이션을 다 학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기존의 AI 모델은 우리가 새로운 태스크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 파라미터 사이즈도 바꾸고 레이어도 바꾸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바꾸는 이런 굉장히 귀찮은 작업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LLM은 그런 구조의 변경 없이 이제 새로운 일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넣어서 모델의 어떤 구조의 변화 없이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잘 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LLM,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써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LLM을 통해서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LLM을 쓴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인간 언어의 지식 기반 지식이 없이 피처를 따서 이미지의 피처를 따서 이것이 나무인지 차인지 구분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를 기반으로 이게 나무인지 집인지 구분하는 것을 훨씬 잘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언어 속에 저희 세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과일이 다 익었는지 이게 진짜 과일인지 이런 것도 저희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라면 좀 더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 시킨다거나 또 굉장히 먼 곳에 AI로 만들어진 로봇을 보내서 인간을 대체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언어를 기반으로 물리 세계를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물리 세계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물리 세계가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물리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턴 역학을 따르는 물리 세계일 거고요. 이제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고전 역학적인 세계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죠. 저희의 생활이라든지 어떤 행동들이 다 고전 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GPT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손 위에 사과가 있다. 그럼 손을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중력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쉽게 답을 해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언어 속에 이런 물리 현상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인간의 언어를 학습한 AI 모델이 양자 세계를 잘 예측하고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양자 현상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아까 보여드린 사과라든지 이런 뉴턴 역학의 세계는 힘의 작용 그리고 물 대상들이 굉장히 실체적이죠. 사과, 손, 뭐 부딪힌다,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낼 수가 있는데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어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게 문법상은 맞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사실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 비국소성, 넌너퀄리티라는 것들은 사실 국소성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우리 언어 속에 잘 정의되어 있지만 비국소성이라는 그 정의를 벗어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엄밀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학습한 AI가 양자 세계를 예측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좀 더 스페시픽한 태스크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긴 어떤 양자 서킷이 있을 때 그것의 아웃컴을 인간의 언어를 학습한 AI가 예측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서킷의 확률 분포의 픽들을 이제 고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LLM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 회로들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인간이 언어로 학습된 모델과 양자 그러니까 퀀텀 모달 데이터만을 위한 어떤 모델이 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쓰는 것이 더 좋은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이걸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인간의 언어를 굳이 많이 학습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어떤 학습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거대 언어 LLM이 숫자라든지 어떤 추상적인 수학들을 잘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큐빗은 저희가 블록스피어 위에서 어떤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들과 이제 저희 일상 언어들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은 굉장히 낮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추상화된 어떤 언어들이 우리 인간이 언어로 만들어낸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LLM을 파인 튜닝하거나 할 때 이런 뉴메릭 데이터가 나오거나 어떤 이퀘이션이 나오면 아웃라이어로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LLM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LLM이 양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반대로 양자 컴퓨팅이 AI 또는 LLM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효율성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LLM은 그리고 AI 모델들은 전력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GPU로 학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이제 이런 책에 보면 우리가 AI를 통해서 계산하기 요구하는 양은 4자릿수가 늘었는데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일종의 계산 플랫폼이라든지 그 기반 시설들은 성능이 한 자릿수밖에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AI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 LLM을 구성하는 빌딩 블록인 트랜스포머를 최대한 줄여보자, 계산량을 줄이고 여기에 사용된 전력을 줄여보자라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에너지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사실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 구글이 발표한 이제 양자가 우월하다라는 그 논문의 한 귀퉁이에 나와 있는 계산 결과를 보면 이제 이 수프리머시를 보이기 위해서 사용한 서킷이 있을 거고, 이 서킷을 런 하는데 드는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 소모된 전력과 이거를 구글의 슈퍼컴퓨터로 계산했을 때 드는 전력량을 추정해서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런타임 자체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력량도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이거 뭐 페타와트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면 이제 거기에 드는 전력도 작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알려진 것이 양자 상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인베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 커널의 그 자체로 커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큰 스페이스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체적인 이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다 보면 사실은 다 매트릭스 연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형대수고요. QKB 구하는 과정도 그냥 다 벡터들의 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자 상태의 어떤 변환과 또 측정으로 다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런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말씀드리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따르겠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컴퓨터는 저희가 프로세싱은 굉장히 느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친숙해서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넣고 빼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직관적이고 쉬운 반면에 퀀텀 컴퓨터는 데이터를 넣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램이라는 어떤 것을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 반면에 이제 잘 넣기만 하면 프로세싱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에너지의 효율성, 또 스페이스가 커서 피처를 잘 구분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 어텐션의 구현 등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양자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인베딩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혹은 뭐 코멘트. 예.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궁금한 게 이제 처음에 그 자동차하고 나무하고 집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저 얘기는 사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이미지보다 언어가 더 분류를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를 분류할 때 이제 이 이미지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 대한 정보가 언어에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겠죠. 그 언어를 알고 있는 모델을 쓰면 분류를 더 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잘 알 테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생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선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그 언어가 근데 지금은 고전 문예에 기반해서 한 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현상을 잘 해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때 머신러닝을 지금은 LLM이라고 해서 사람의 언어로 기반을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양자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형대수나 이런 것들로 머신러닝을 만들자는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표가 저희 개발자 분들하고 커피 타임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트렌드가 LLM이 모든 일들을 잘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 다 LLM에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양자 문제도 LLM에 시켜보자.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믿는 쪽이고요. 이제 그 이유는 양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언어와 다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퀀텀 모달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어떤 거대 모델을 만들면 걔가 더 효율적이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리드버거 GPT라고 해서 이제 리드버거 아톰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이런 어떤 랭귀지 모델 비슷한 것들을 학습시켜서 예측을 잘 해내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런 어떤 일반적인 퀀텀 서킷이 주어졌을 때 당연히 저희 프라이버시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게 어렵다는 건 이미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트랜스포머를 퀀텀 리니어 알제브라로 바꾼 그 논문에 관한 내용인데, 그거 보면은 결국에는 퍼스톨러런트한 퀀텀 컴퓨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런 걸 사용하면은 이제 퍼스톨러런트한 კვantum 컴퓨터는 굉장히 많은 큐빅들을 사용할 텐데,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클래시컬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못 찾았다, 전력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못 찾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양자 컴퓨터는 완벽하지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러 미티게이션이라든지 에러 커렉션이라는 어떤 반드시 클래시컬 리소스를 수반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양자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고전 리소스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고전만 쓴 게 좋으냐, 양자와 고전을 같이 쓰는 게 좋으냐, 이것들이 페어하게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비교를 찾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다 고려해서 이제 실제로 수프리머시가 있느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면 계산을 빨리 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죠. 사실은 답입니다. 100년 걸릴 거를 만약에 시간 단위로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네, 또 질문.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great presentation. So, have a few comments and questions. This issue about having particle-wave duality is an example of what you self are talking about, because it is because we are taking our classical language and trying to project it onto the quantum world, and therefore one gets confused. So what we need to do is use the language that really faithfully describes this world, and that language is mathematics. And so if we translate it into mathematics, that every quantum state or every quantum particle, see, I'm fumbling because I'm trying to take words from my classical words and describing some quantum property. But my point here is that everything are waves in quantum. It's just that in certain cases, these waves are very condensed into a very small region of space, and therefore they behave similar to particles. In fact, if you take Newton's mechanics and you take everything absolutely to the limit and think of a point particle with a mass, a positive mass, you will get an enormous contradiction in Newtonian mechanics. So nothing is really a particle as such. It is a collection of wave functions that sort of concentrate in space. And so if one somehow gets comfortable with that notion, then you start relaxing and you're realizing, okay, I shouldn't think classically. I should start thinking quantum. Second of all, I wanted to remark that in terms of energy conservation, the only real proof will be once we get further down the development road, where we have serious, real good, practical, industrial, interesting examples where quantum computers outperform classical computers. But for now, I can offer the following. What Google did with their 70 qubit processor was that they did something called random circuit simulation. That takes about a second on their computer. And if you were to run this exactly as it is done on the quantum computer, on Frontier, which is the world's biggest HPC computer, sitting in the US somewhere, then that would take 47 years. That computer, when it runs at full hammer, uses the same electricity as a small city. However, the Google quantum computer uses about the same energy as any of you use in your household. So I think in the long run, we will definitely see a huge energy advantage for quantum computing. Thank you. Yeah, thank you. And for the first question, as you said, actually the particle does not mean the particle. So if you use the exact terms, and then like your quantization of wave amplitude, then I think LLM can understand the wave particle duality, but math is a good way, the best way to describe the phenomena. So yeah. 네, 혹시 답변이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직전에 어떤 견해와 반대 뭐 이런 거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방금 코멘트 해주신 부분하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텐데요. 설명을 듣다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LLM이 물리 세계에 대한 이해를 물론 언어를 매개로 하지만 아까 그 사과 그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사람이 피직스를 이해하는 것처럼 물리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해도 좀
그게 언어를 매개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아니지, 심지어 고전역학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방금 이제 수학이 언어로서의 그 갖는 정교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양자 물리나 고전 물리나 동일한 맥락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하고, 설령 LLM이 물리 세계 어떤 피직스를 뭐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가정이 함정이라 하더라도 언어를 매개로 한다면 어차피 LLM은 지금 기존에 쓰인 언어들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논리적으로 추정할 때 아무리 그게 어떤 피직스에 대한 이해가 언어 속에 반영된 거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일반화하기 어려운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의 피직스에 대한 이해가 아닐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해라는 말을 써야 될까, 아니면 그냥 예측 또는 뭐 추론 이런 말을 써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히 이제 피직스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언어 속에 녹아 있는 그냥 어떤 다음에 올 높은 확률의 것들을 생성해내는 것일 텐데, 그 질문하신 게 뭐였죠? 네.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이제 잘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특정 환경에서 잘 작동하게 하려면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환경에 대한 어떤 학습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제한된 환경 안에서 이 LLM들이 훨씬 더 잘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해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실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과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제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과 이제 퀀텀에서 포톤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다르게 기술되기 때문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가 그 일상의 언어 안에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법칙이나 그 어떤 현상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잘 녹아 있느냐 아니냐, 뭐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계속 좋고요. 지금 이런 논의들 너무 좋습니다. 예. 난장판 좋습니다. 예. 네. 네, 일단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강연 마지막에 양자 컴퓨팅에서 데이터를 인베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양자 컴퓨터들은 어떠한 이제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 이 자리에 전문가가 계셔서 전문가이신 방정우 박사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건 또 신선한 답변, 신선한 진행 방식이긴 한데, 큰 이슈긴 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뚜렷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솔루션이 없고, 어떻게 저 데이터를 인베딩하고 인코딩하는 데 드는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뚜렷한 답변 혹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 결론은 없고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베딩 부분에 좀 궁금한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뚜렷한 방법이, 그러니까 이 어드밴티지를 줄 만한 그런 뚜렷한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래식 데이터를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 이제 퀀텀 머신러닝 해야 할 어떤 당위성, 그런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당위성은 되기만 하면 굉장히 빠르다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복잡성이라는 것이 항상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이제 보통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제 계산적인 어떤 복잡성이 해소가 됐다고 해도 이제 결국엔 측정이라든지 이제 인베딩에서 그 복잡성이 그대로 남아서 결국 안 될 거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좋은 하나의 사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잘 되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은 그 노이즈를 해결하고 스케일링을 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 이런 인베딩에 대해서 네, 좀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